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부의 진짜 역사를 파헤치는 금융역사학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지켜줄 지혜의 방패가 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본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공정한 경쟁, 혁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자본주의가 공정하지 않은 것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살골을 넣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MZ세대가 헬조선, N4세대를 외치며 느끼는 불안감, 그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19세기 말 미국에 있었습니다. 바로 도금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겉은 번쩍이는 황금으로 칠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시대였죠. 당시 미국은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깔리고 마천루가 하늘을 찔렀으며 석유가 세상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은 이 모든 팽창의 심장이었죠. 현대 경제가 태어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에는 어두운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의 권력을 압도하는 거대한 사적 제국의 등장이었죠. 존 록펠러는 단순히 석유 시장을 지배한 게 아니라 시장의 규칙 그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모건은 은행 하나를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화 한 통으로 미국 경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앤드류 카네기 같은 거물들에게 경쟁이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예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부는 단순히 집중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기화되었습니다. 지금의 재벌 총수도 명함 못 내밀 수준이었죠. 그 시간 노동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거의 디스토피아 소설에나 나올 법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노동은 기본이었고 탄광의 광부들은 죽음의 가루를 천천히 들이마셨으며 제철소 노동자들은 사고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위해 8살짜리 아이들까지 공장과 광산으로 보내졌습니다. 안전규정, 사회보장제도, 실업수당, 최저임금?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하다 죽으면 회사는 그냥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만약 항의라도 하면 회사는 사설탐정이나 민병대, 심지어 연방군대까지 동원해서 짓밟아버렸습니다. 경제는 분명 성장했지만 그 성장의 동력이 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장한 기괴한 시대였습니다. 정치 시스템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상원의원 자리는 사실상 매물로 나와 있었고 기업의 뇌물이나 산업 거물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언론사들은 거대 트러스트에 인수되어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가 되었죠. 심지어 법원조차 그들이 견제해야 할 기업들의 편에 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미국인들의 눈에 정부는 더 이상 공공기관이 아니라 철도회사, 철강회사, 은행의 자회사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의 대공황은 무려 6년 동안 이어졌고 은행과 철도회사가 줄줄이 파산했으며 실업률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1893년 미국은 또다시 거대한 공황에 휩싸여 수백 개의 은행과 수천 개의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습니다.
1877년 대파업 때는 여러 도시에서 노동자와 민병대가 폭력적으로 충돌했죠. 이것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실패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는 단순히 불공정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불안정하고 취약하며 시스템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혹은 추락시킬 수 있는 막강한 사적 이익 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이 자연의 법칙이라거나 독점은 피할 수 없다거나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부품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 개혁가, 변호사, 노동조합, 그리고 심지어 몇몇 대통령까지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 힘을 합쳐 반격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도금 시대는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직접 그 시대와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 단단한 갑옷의 첫 균열을 낸 것은 1890년에 셔먼 반독점 법이었습니다. 법 조항은 간단했습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연합이나 공모는 불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적대적이었고 기업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으며 정치적 의지는 약했죠. 그러나 셔먼법의 진짜 의의는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는 소수 거부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경제는 공공의 경기장이며 모든 경기장에는 규칙이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죠. 그 뒤를 이은 것은 기자들이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멸이 아닌 존경의 의미로 불렀던 머크레이커, 즉 진흙을 파헤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다 타벨은 스탠더드 오일의 무자비한 경영 방식을 폭로하여 그들이 자선 사업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업튼 싱클레어는 도축 산업에 잠입 취재하여 쓴 소설 정글로 미국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죠. 변화를 이끈 것은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역겨움이었습니다.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커튼 뒤 민낯을 본 미국인들의 집단적인 반사작용이었죠. 여론은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나 마침내 결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개혁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등장이었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공격적이며 거의 연극배우 같았던 루스벨트는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론과 서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가 J.P. 모건이 뒤를 봐주던 거대 철도 독점 기업 노던 시큐리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사적 제국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철도 규제를 강화하고 연방정부의 감독 권한을 확대했으며 대통령의 역할을 거대 기업 권력에 맞서는 균형추로 재정의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대기업을 증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화국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커져버린 기업을 증오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루스벨트조차 1907년에 금융공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나선 것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J.P. 모건이었죠. 그는 사실상 1인 중앙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가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 문을 잠근 채 구제금융에 협력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방법은 통했지만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국가 경제의 운명을 쥐락펴락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1913년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금융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혈맥을 통제하는 사적인 개인의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개혁의 물결은 노동 현장으로도 번졌습니다. 초기 아동노동법은 아이들을 공장에서 학교로 돌려보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 정부들은 산재 보상 제도를 실험했습니다.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하루 8시간 노동이 현실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16조를 통해 연방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마침내 과두재벌들의 천문학적인 부에 도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이 방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들인 것입니다. 소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스템을 다수에게 봉사하도록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수십 년이 흐르면서 한때 시스템을 구했던 바로 그 안전장치들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를 길들였던 개혁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경제사에서 망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표류이며 우연이 아니라 영향력과 로비, 그리고 오래된 신화의 귀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느린 규칙의 침식입니다. 시장은 스스로 규제한다. 부의 집중은 효율적이다. 사적인 이익 추구가 자동적으로 공공의 선을 낳는다는 신화 말입니다. 진보주의 시대는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이기는 개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흐르면서 번영이 돌아오고 기억은 희미해졌으며 규제라는 개념은 서서히 유행에 뒤처진 낡은 것이 되어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새로운 이념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부담으로 반독점법을 불필요한 것으로 노조를 장애물로 그리고 부자 과세를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실수로 취급하는 이념이었죠. 단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안전장치들은 하나씩 해체되었습니다. 금융규제는 완화되었고 기업합병은 아무런 감시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은 급락했고 선거자금법이 약화되면서 사적인 돈이 정치판에 더 깊숙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자동화되거나 해외로 이전되고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면서 노조는 붕괴했습니다. 자본의 이동성이 커지면서 평범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옹호된 수천 개의 작은 입법적 칼질들을 통해 진보주의자들이 한때 싸웠던 바로 그 세력들을 조용히 강화시키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숫자는 그 결과를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상위 1%가 현재 국가 전체 부의 거의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하위 50%는 고작 이 3%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상위 0.01% 스포츠 경기장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의 극소수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엘리트 계층과 맞먹는 부의 비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미국의 가장 부유한 19개 가구가 순자산에 약 1조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1조 달러가 20가구도 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만약 이 숫자들이 1890년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이 한때 해체했던 불평등의 건축물은 이제 더 높고 더 세련되고 더 세계화되었으며 민주적 압력으로부터 더 잘 단절된 채로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만이 유일한 평행이론은 아닙니다.
노동을 보시죠. 도금 시대는 위험한 일자리, 안전망의 부재, 그리고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아이들로 정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탄광으로 보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압력은 섬뜩할 정도로 비슷해 보입니다. 임금은 수십 년간 정체되었습니다. 집값과 유료비는 치솟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복지 혜택 없이 긱 이코노미, 파트타임, 불안정한 고용 사이를 떠다닙니다. 심지어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는 16세, 17세 청소년들이 더 오랜 시간, 더 늦은 밤까지 더 적은 보호장치 아래서 일할 수 있도록 아동노동보호법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개혁가들은 아이들을 위험한 일터에서 구해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날 일부 주에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대도, 산업도, 정치적 언어도 다르지만 경제적 압력은 똑같습니다. 시스템에 무리가 가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보호장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한편 기업 권력은 진보주의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형태로 재편되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빅테크가 되었습니다. 스틸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되었습니다. 철도 트러스트는 공급망, 광고시장, 소매 접근, 데이터 흐름, 즉 경제생활의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옛 독점 기업들이 신문사를 사들였다면 새로운 독점 기업들은 정보 환경 그 자체를 알고리즘을 통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도금 시대의 어떤 건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치 시스템은 종종 그들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이 약화되고 로비가 심화되었으며 시장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는 이념이 여야를 막론한 반사적인 반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경이로운 부와 위태로운 노동, 정치적 포획, 그리고 고조되는 대중의 좌절감의 시대. 새 옷을 입었지만 똑같은 각본을 따르는 제2의 도금 시대입니다.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 비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진보주의 시대의 핵심 교훈은 절망이 아니라 변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압력은 나라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도금 시대의 문제를 우연히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운이나 부자들의 자선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스스로 교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언론이 비리를 폭로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압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가 국가로 하여금 사적 제국이 한계없이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의 대가를 직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힘들은 어느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자본주의를 길들였던 안전장치들은 여전히 법정과 판례, 그리고 제도적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반독점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노동보호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는 복원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솟아올랐다가 안일한 시대에는 사라졌죠. 하지만 역사는 시계추가 항상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도 극심한 불평등의 시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오래 버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도금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규칙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규칙은 사람이 만들고 정치에 의해 형성되며 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더 이상 대중에게 봉사하지 않을 때 다시 쓰여집니다. 부자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강한 영향력을요. 하지만 국가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1900년에도 진실이었고 2025년에도 진실입니다. 오늘날의 불평등이 도금 시대를 닮았다는 사실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시스템이 불균형하게 느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새로운 개혁의 시대가 이미 지체되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10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를 재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독점을 해체하고 노동자를 보호했으며 금융을 규제했고 중산층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완벽한 통합 속에서 그리고 완벽한 결과물 없이 해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경제의 규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의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불평등이 지금과 같았을 때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자본주의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봉사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선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역사가 가진 해답을 계속해서 찾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